제 이름은 이정희입니다. 올해 72이지요. 지금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베란다에는 화분이 가득하고 손수 심은 봉선화와 난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물을 주고 잎을 닦아내는 일로 열립니다. 손끝에 흙이 닿을 때마다 지난 세월이 떠오르곤 합니다. 제 인생은 늘 손으로 살아낸 삶이었으니까요. 바느질, 빨래, 농사일, 그리고 아이를 안아 키우는 손길까지 제 두 손이 제 삶을 지탱해 주었지요. 저는 전라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을은 산과 논 사이에 자리한 오지였지요. 봄이면 개울가에 개구리 울음이 가득했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하루 종일 귀를 울렸습니다. 가을이면 황금빛 벼가 고개를 숙였고 겨울이면 바람이 매섭게 불어 창호지를 흔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6남매 중 맞이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땅을 빌려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볏짚을 이고 논으로 향하는 뒷모습이 늘 굽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잣집 옷을 지어주며 품삯을 받아오셨습니다. 바느질은 어머니의 삶이었고 저는 늘 곁에서 그 손놀림을 지켜보았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 바늘을 꿰는 집중한 눈빛, 그리고 완성된 옷을 손님에게 건네며 보이던 미소. 저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12살이 되었을 무렵 집안 형편은 더 기울었습니다. 마을에 가뭄이 들었고 논두렁이 갈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고을로 품을 팔러 다녔고 어머니는 더 늦은 밤까지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집까지 찾아와 붙잡으셨지만 저는 더는 책을 펼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이 굶지 않게 하려면 제 손이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어른의 삶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는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향했습니다. 무겁게 흔들리는 물을 이마에 수건을 감아 이고 돌아오면 팔과 허리가 뻐근했지요. 낮에는 어머니 곁에 앉아 허리를 굽히고 바늘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손끝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조금씩 솜씨가 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보고 애가 손이 야무지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이 어린 마음에 작은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삶에 즐거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을에는 또래 친구들이 있었고 가끔씩 들판에서 숨바꼭질을 하거나 강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 한구석에는 책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을 챙기고 어머니를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이 제 웃음을 짧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제가 18이 되었을 때 가족은 더 나은 삶을 찾아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좁은 단칸방에서 다 함께 몸을 부대끼며 살았지요. 아버지는 공장에 취직했으나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먼지 가득한 공장 공기가 폐를 갉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시장통에서 바느질을 이어갔고 저는 작은 봉제 공장에 들어가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바느질 소리가 귀에 박혀서 밤에도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던 시절 저는 박철수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세일즈 일을 한다며 번듯한 양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저보다 10살이 많았지만 그는 세련된 말투와 자신감 있는 태도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보고 살림은 잘 꾸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병환 중이라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지요.
저는 그때 제 앞에 펼쳐진 인생이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굴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겪게 될 긴 어둠과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챕터 2.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낯설고 서늘했습니다. 박철수는 겉모습만큼이나 체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물건 하나하나의 위치를 정해놓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화를 냈습니다. 식탁 위 젓가락이 가지런히 놓이지 않으면 인상을 찌푸렸고, 밥에 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젓가락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것이 다다로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격이 예민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제 행동 하나하나를 통제했습니다. 옷차림, 머리 모양, 심지어는 동네 사람들과 나누는 말까지 간섭했습니다. 아내가 나서서 웃고 다니는 건 보기 좋지 않다는 말이 그 입에서 자주 나왔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도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기뻐하기는커녕 돈 더 들어가겠네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가족을 원한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체면을 지켜줄 아내를 원했을 뿐이라는 것을. 임신 기간 내내 저는 홀로였습니다. 입덧으로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마다 허리 통증에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는 무심했습니다. 출장이 잦다며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돌아오면 술 냄새와 함께 짜증을 쏟아냈습니다. 너는 집에서 뭐 하는데 이 모양이냐는 말은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출산의 순간은 제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날, 저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고 애원했지만 그는 신문을 펼치며 대꾸했습니다. 괜히 호들갑 떨지 마라. 시골 아낙네들은 논두렁에서 애 낳고 다시 일한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는 고통보다 더 깊은 절망을 안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피는 멈추지 않았고 저는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옆집에 사는 김 할머니가 울음을 들은 아기를 안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산파를 불러왔고 저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이는 건강히 태어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제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 후로도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고 오히려 더 차갑고 거칠어졌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를 시끄럽다라며 욕을 했고 제가 피곤하다고 하면 여자가 아이 하나 못 보냐고 비웃었습니다. 술에 취한 날에는 손찌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를 꼭 껴안고 방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울음소리가 그를 더 자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러 간 동네 가게에서 제 팔목에 남은 멍을 본 가게 할머니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그 손길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도 내 딸이 그 꼴로 사는 걸 봤다. 도망쳤더니 살더라. 너도 길을 찾아야지. 그 순간 제 안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살아남는 것만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도망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돈은 모두 남편이 쥐고 있었고 중요한 서류와 도장은 그의 서랍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바느질 솜씨와 손에 익은 작은 바늘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품에 안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어떤 갈림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눌려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걸고 뛰쳐나갈 것인가? 아이의 고운 숨결이 제 뺨에 닿을 때마다 답은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아직 결심을 다 말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아이와 함께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는 예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예감이 제 남은 인생을 뒤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살아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낮에는 젖을 물리고 밤에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아이의 숨결에 위안을 얻었지만 집 안의 공기는 늘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다녀와 술에 젖은 채 들어오곤 했습니다. 잔소리로 시작해 화가 나면 욕설로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물건을 던지고 제 몸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침묵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남편의 분노를 샀습니다. 작은 아기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남편은 잠 좀 자자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방 구석에 숨어들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을 제 품으로 막으며 떨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안의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커가는 것을 이 집에서 보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손에 쥔 돈 한 푼 없고 문서와 도장은 모두 남편의 서랍 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무렵 다시 가게 할머니를 찾게 되었습니다. 장을 보는 척하며 조심스레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제 눈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도망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무작정 나가면 금방 잡히지. 그 말은 무겁게 들렸습니다. 도망은 단순히 집을 나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새로 시작하는 일,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이 외출한 틈을 타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는 탓에 열 수는 없었지만 그 안에 문서와 돈이 있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금고 앞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문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집에 돌아오면 늘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버스가 오가고 사람들은 바삐 걸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 길을 걸어야지. 아이 손을 잡고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길을. 그러나 그 결심은 불안과 공포와 함께 자라났습니다. 남편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해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언젠가 제 옷매무새를 흘겨보며 얘 요즘 덕꿈이냐? 밖에서 누구 만나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부인했지만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적막했고 등잔불이 흔들리며 그림자가 벽에 일렁였습니다. 저는 바늘을 쥔 손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러나 울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제 귀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숨결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엄마다.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둘의 삶이 걸린 일이다. 그렇게 다짐하며 손을 떨면서도 실을 꿰었습니다. 바늘끝이 반짝이며 빛을 받는 순간 제 마음속에도 작지만 단단한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할머니와 조금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의 눈빛은 많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때 놓치지 마라. 저는 아직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갇혀있던 시선이 점점 창밖으로 더 멀리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그림자가 여전히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제 안에는 다른 힘이 서서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아주 곧 제 삶이 크게 흔들릴 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밤이 깊었습니다. 서울의 골목은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박였습니다. 집 안에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잠들어 있었지요. 작은 손이 제 옷깃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 하나가 저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며칠 전 드디어 금고를 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생일 날짜를 중얼거린 덕이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맞췄을 때 안에서 딸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문서와 돈이 제 눈앞에 놓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귀에 닿을 만큼 뛰었습니다. 저는 필요한 것만 챙겨 다시 닫았습니다. 숨죽이며 제 방으로 돌아올 때 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그날 이후 제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왜 그렇게 허둥대?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지요. 저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오래 머뭇거리면 들키고 말 것입니다. 그날 밤 아이가 자는 틈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 내일은 기회가 사라질지 모른다. 남편이 술에 취해 깊이 잠든 지금이 유일한 순간이었다. 저는 서둘러 작은 보자기를 쌌습니다. 아이 옷 몇 벌 기저귀, 그리고 챙겨둔 돈과 문서, 아이를 담요로 감싸 품에 안았습니다. 방을 나설 때 문이 삐걱 소리를 내자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한동안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코 고는 소리는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발끝으로 마루를 지나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창호지가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걸음이 멎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대문을 열자 싸늘한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담 너머로 골목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신발은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천둥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올까? 남편이 눈을 뜨고 뒤쫓아올까? 두려움이 등골을 짓눌렀습니다. 골목 끝에는 할머니의 집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손을 끌어당겼습니다. 왔구나. 이제 됐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출발하는 트럭이 우리를 데려다 줄 예정이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잠에서 깨어난다면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은 깊었고 새벽은 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고 무겁게 다가오는 소리.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남편이 일어나 저를 쫓아온 것은 아닐까. 할머니도 눈치를 채고 숨을 고르셨습니다. 발자국은 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순찰 도는 경찰관이었지요. 그러나 그 몇 초 동안 제 심장은 무너질 듯 뛰었습니다. 시간은 너무 더디게 흘렀습니다. 아이는 품 안에서 작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곧 괜찮아질 거야. 드디어 새벽 4시 약속한 2번의 경적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트럭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급히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이제 내 길을 가거라. 트럭 짐칸에 올라타자 철제문이 쾅 닫혔습니다. 엔진이 요란하게 울렸고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골목이 멀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집도 제 지난날의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제 가슴을 덮었습니다. 무겁고도 따뜻한 무게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 눈물은 두려움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끝내 지켜내겠다는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차는 점점 속도를 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희미해지고 어둠 속에서 먼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챕터 5 새로운 숨결. 트럭은 어둠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바퀴가 요철을 밟을 때마다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품 안에서 잠들어 있었지요. 작은 호흡이 제 가슴에 닿을 때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차창 밖으로 새벽빛이 조금씩 번졌습니다. 검은 하늘끝이 희미하게 풀리며 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린 끝에 트럭은 전북의 작은 읍내에서 멈췄습니다. 운전석에서 기사 아저씨가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길이요. 그 다음은 직접 가셔야지.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마을은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조용했습니다. 달구름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집집마다 굳게 닫힌 대문 사이로 낯익은 강냉이 냄새가 풍겼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발 디디고 살던 시골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마다 마음이 풀리면서도 동시에 서글펐습니다. 왜 이렇게 돌아와야만 했는지, 왜 저는 도망치는 몸이 되어야 했는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낡은 대문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친정집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상상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곧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수수한 앞치마를 두른 채 눈이 크게 흔들리며 저를 보셨습니다. 은영아,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내밀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 돌아왔어요. 어머니의 품은 흙냄새와 장작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도 마치 안심한 듯 잠결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따뜻한 죽을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됐다. 다 괜찮다. 살아 돌아온 게 기적이다. 며칠 동안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고 마음은 텅 빈 그릇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이 번갈아 아이를 돌봤고 어머니는 밤마다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침묵과 손길 속에서 저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야 한다. 아이를 지키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해. 그 말은 제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오래된 재봉틀은 삐걱거렸지만 바늘은 여전히 제 손끝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작은 손수건에 꽃무늬를 수놓을 때 제 호흡도 다시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느질이 아니라 끊어진 삶을 꿰매는 일이었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은영이가 돌아왔다더라. 여전히 손재주가 좋다더라. 이웃들이 작은 주문을 맡겼습니다. 기저귀, 베개보, 이불보. 저는 밤마다 바느질을 하며 아이의 숨결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대문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아이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얼굴은 붉었고 눈은 광기처럼 번졌습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어머니와 오빠가 굳게 버텼습니다. 이 집에서 아무도 못 데려가. 더러운 짓을 저지른 죄나 돌아보거라. 오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욕설을 퍼붓다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겠다. 시간은 조금씩 흘렀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웃음을 보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잡고 옹알이를 했습니다. 그 순간마다 저는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이의 첫 돌이 되던 날,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않게 하겠다.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 속에서 자라게 하겠다. 사랑은 억압이 아니라 돌봄이라는 걸 알려주겠다. 그날 밤 창문을 열자 달빛이 방 안 가득 흘렀습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바늘과 실은 제 삶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었던 제 마음에도 꽃무늬가 조금씩 피어났습니다. 아이의 웃음은
매일 새로운 매듭을 지어 주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끊어진 실도 다시 이어지면 아름다운 무늬가 된다는 것을.